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한주입니다. 제가 정말 빨리 돌아오고 싶었는데 3월이 진짜 너무 바빴어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일에 치이고 약속도 꽉꽉 잡혀 있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3월이 끝나버렸더라고요. 이제서야 좀 여유가 생겨서 영상도 다시 찍고 또 그동안에 미뤄뒀던 책도 조금씩 읽으면서 마음의 짐을 한결 내려놓고 있습니다. 제 딴에는 업로드가 계속 미뤄지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제는 책도 열심히 읽고 영상도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책들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저번 달에 페이버릿 영상을 못 찍었잖아요. 그래서 2월, 3월 두 달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인상 깊었던 책들 추천해드리고 또 제가 잘 쓰고 잘 보고 했던 것들 간략하게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책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총 4권인데요. 첫 번째 책은 김영하 작가님의 다다다입니다. 보다, 읽다, 말하다라고 해서 다다다라고 하는 김영하 작가님의 에세이집인데요. 제가 올해에는 한 달에 한 권씩 벽돌책 한 권, 비즈니스나 마케팅 쪽 책 한 권 이렇게 읽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비즈니스 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적인 분야와 관련이 있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었고 벽돌책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1월이 아니었음 절대 읽지 못했을 책이라서였어요. 조르주 페렉의 인생사용법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제목 자체도 일단 새해와 너무 잘 어울리고 작품도 실험적인 구성으로 유명한 책이라서 골랐었는데 아직 제가 소화하기에는 벅찬 책인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아파트를 100칸의 방으로 나눠서 각 방마다 한 개씩 100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퍼즐에서 영감을 받은 구성이라고 해요. 퍼즐도 한 조각 단위는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 구조의 작품인데 뭔지는 알겠지만 저는 재미가 너무 없더라고요. 이 책을 완독하고 남은 거라고는 이제 어떠한 벽돌책도 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 정도? 그래서 2월달 벽돌책은 조금 더 재미있고 나한테 와닿을 수 있는 책을 읽고 싶었는데 이 김영하 작가님의 다다다는 너무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살짝 걱정했던 부분이 이 책이 작가님의 사회 비판적인 시선이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 1세가 2015년이라서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도 많았고 특히 좀 어디 가서 써먹고 싶은 그런 내용이 많아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총 3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다 파트에서는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주제에 대한 작가님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와 가난이라던가 삶과 죽음, 운명과 예술 같은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 너무 낙관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냉소적이지도 않은 작가님의 시선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김영하 작가님의 글을 좋아하는 이유가 인용을 너무 잘 쓰시거든요. 알뜰신잡에서도 여러 방면의 지식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이런 김영하 작가님의 면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 모호한 입장을 갖게 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팩트 폭격은 하지만 아프지는 않게끔 하는 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읽다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독서, 글쓰기에 대한 6편의 글이 담겨져 있는데 모든 글들이 정말 다 너무 좋습니다. 뭐 단순히 독서가 좋다.
글쓰기가 좋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목을 보시면 위험한 책 읽기, 우리를 미치게 하는 책들, 책 속에는 길이 없다. 제목들도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읽다 파트만이라도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두근두근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모든 글들이 다 인상 깊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왜 소설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일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소설을 읽음으로써 뭔가를 얻는다. 그런데 그 뭔가를 남에게 설명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미로와 타인이 경험한 미로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화폐 경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한 것들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은 교환이 불가능하다. 부모가 준 사랑을 계량화해서 자식이 되갚을 수는 없다.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도운 경험이 똑같은 형태로 내게 돌아오지도 않는다. 소설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고유한 헤맴, 유일무이한 감정적 경험이다. 이것은 교환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한 편의 소설을 읽으면 하나의 얇은 세계가 우리 내면에 겹쳐진다. 일상이라는 무미 건조한 세계 위에 독서와 같은 정신적 경험들이 차곡차곡 겹을 이루고 쌓아가면서 개개인마다 고유한 내면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 기업들은 우리를 소비자라 부른다. 우리가 더 이상 물건을 사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하지도 않으며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몰개성적 존재로 환원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바로 우리 안에 나만의 작은 우주를 건설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현실의 우주가 빛나는 별과 행성, 블랙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크레이프 케이크를 닮은 우리의 작은 우주는 우리가 읽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들이 조용히 우리 안에서 빛날 때 우리는 인간을 데이터로 환원하는 세계와 맞설 존엄성과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너무 좋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인간을 데이터로 환원하는 세계와 맞설 존엄성과 힘을 가질 수 있다. 제가 책과 관련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책 많이 읽으면 어떤 점이 좋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참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느끼는 이런 좋은 감정들을 그들에게도 좀 더 잘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뭔가 다 안 담기는 느낌? 이런 저의 고민들에 대해서도 작가님의 글을 보고 많은 부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저에게는 아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작가님의 강연과 인터뷰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한테 너무 와닿는 글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과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책들도 몇 권 있어서 그 책들과 함께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의 모든 글들이 김영하 작가님의 인사이트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고요. 특히 제 또래 청년층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서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김영하 작가님의 다다다였습니다. 두 번째 책은 오랜만에 실제로 눈물이 났었던 책이었는데요. 바로 원도 작가님의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원도 작가님은 실제 과학수사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현직 경찰관이세요. 대표작으로는 경찰관 속으로 아무튼 언니를 쓰셨는데요.
작가님이 과학수사대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더 죽음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하나하나의 죽음이 너무 거대한 숫자에 묻혀 버리는 것 같아서 이 칼럼을 쓰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제목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왜 이 사람들이 죽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죽음의 현장과 흔적을 조사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지막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힘든 현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온몸에 돌을 묻고 한강에 뛰어드신 분도 있고요. 또 드라마와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전거를 탄 채로 투신하거나 코로나 시국 때에는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신 채로 투신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이런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내몰았던 현실을 한탄하시기도 하고요. 또 죽음을 조사한다는 게 감정적으로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작가님의 솔직한 심경을 들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다가오는 느낌이라서 실제로 읽기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자살률 1 위라는 나라답게 많은 자살에 대한 이야기와 또 외롭고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죽음마저 더 참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또 이와 반대로 정말 화가 치솟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급 아파트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출동을 했더니 뻔히 경찰차인 걸 알면서도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유로 주차장은커녕 아파트 구석에 차를 대라는 거예요. 특히 과학수사대 같은 경우에는 장비들도 많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고급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카드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지나가는 입주민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게 태반입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작아져야만 하는 현실을 한탄하시기도 하고요. 또 제가 크게 화가 났던 건 사건 현장부터 시체, 경찰관 할 것 없이 무지막지하게 사진을 찍어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지난 이태원 참사 때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말로만 들어도 끔찍한 상황을 왜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한 건지. 정말 이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글들이 다 중요한 이야기라 생각하지만 정말로 비상이라는 글에서 비상이라는 단어의 여러 뜻을 이용해서 쓰신 글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일부분을 들려드리고 이 책의 소개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은 추락하는 모든 것을 분쇄해 버린다. 흩어진 주검을 맞춰 보아도 완성되지 않은 퍼즐을 보며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도 정말 알고 싶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날개가 달린 존재인 양 거침없이 비상해 버리는 건지. 사람들이 산산조각 나면 조각을 수습하는 건 현장에 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추락할 때의 충격으로 두개골이 부서지면서 뇌가 비산되는 현장도 꽤 많다. 완벽하게 청소하진 못해도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부분을 수습한 후 철수하려 노력하는데 타인의 뇌 조각을 집을 때마다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내부에 저장된 용량을 나도 모르게 짐작하게 된다. 이 작은 조각에 얼마나 많은 우주가 깃들어 있을까? 뇌는 어느 과학자도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며 또 하나의 우주라고 하는데 우주를 거닐던 우주 비행사가 사망한 경우 이 우주는 폐쇄된 세계일까? 빛을 잃은 별일까?
너무 많은 이들이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나도 몰랐던 삶의 선택지가 아닐까 싶은 의구심마저 들었다. 아등바등 살 필요 뭐 있나? 짧은 비행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는데. 아프긴 하겠지만 뭐 어쨌거나 10초 정도니까. 한동안 높은 곳에 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아래를 자주 내려다보았다. 발돋움하고 싶은 충동으로 발바닥이 간지러웠다. 한동안은 정말로 비상이었다. 분위기를 바꿔서 세 번째 책은 오랜만에 아주 유쾌하고 독특한 책을 읽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바로 김홍 작가님의 소설 프라이스 킹입니다. 이 작품은 29회 문학동네 소설상의 수상작인데요. 심사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쾌하다, 예측할 수 없다. 저도 무척이나 동의하는 바였고, 특히 이 책은 지금 읽어야 제맛일 것 같아서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은 킹 프라이스 마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소설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못 파는 것이 없어서 국가 단위의 거래까지도 도맡게 되는 전설의 장사꾼 배치 크라우더가 어느 날 자신의 모든 지분을 매각하고 종적을 감춥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시골 마을에 킹 프라이스 마트를 개업한다고 하니까 그 조용하던 동네가 아주 시끌시끌해지는데요.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자신을 루저라고 생각하는 구천구라는 인물이 어머니의 비밀 미션을 받고 이 마트의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천구가 초출근을 해봤더니 마트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책상 하나, 금고 하나, 달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은 오는 손님마다 다 돌려보내고요. 그러다가 가끔씩 허무맹랑한 손님들, 예를 들면 복수를 사러 온 손님,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불행을 사러 온 손님, 이런 이상한 손님만 받는 거예요. 또 이걸 구청구한테 구해보라고 시킨 뒤에 자신은 또 막 반신욕하면서 아주 룰루랄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웃긴 포인트가 이 마트가 구청구에게는 첫 직장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또 여기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손님만 받고 평범한 손님들은 다 돌려보내게 되니까 당연히 마트에는 손님이 끊기게 되고 이 둘의 업무 내용은 거의 이런 식입니다. 이제 캐틀벨이야, 스쿼트는 알지? 배치는 내게 척추 기립근을 정확히 세워 스쿼트하는 자세를 알려줬다. 팔을 내려 버티듯 캐틀벨을 잡고 무릎을 굽혔다. 배치가 하나 하면 더 깊이 내려갔고 둘 하면 다시 올라왔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다. 사장님, 이거 진짜 왜 하는 거예요? 저 지금 벌 받는 거예요? 벌이라니 무슨 소리야. 말했잖아. 거절하는 법을 배워보라고. 이게 거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배치 크라우더는 내 말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가증스럽게도 고개까지 갸웃거렸다. 엥? 아무 상관도 없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는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배치가 오른쪽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말했다. 그럼 거절했어야지. 아, 손님이 찾는 그 복수 내가 먼저 구해다 쓰면 안 될까? 배치는 웃겨 죽겠다는 듯 킥킥대며 섬유유연제 향이 폴폴 나는 수건을 내 얼굴에 던졌다. 바닥에 대자로 쓰러져 헉헉대며 눈을 따갑게 만들고 있는 땀을 닦아냈다. 그러게 왜 나는 도무지 거절이란 걸 하지 못하는 걸까? 청구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거절할게요. 거절 못해. 아직 업무 시간이잖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화들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서 또 은근 서로에게 동료애가 생겨요. 그러면서 후반부에서는 배치 크라우더가 어떤 위기에 처하는데 그걸 구청구가 어떻게 구해내는지를 메인 스토리로 해서 여러 사회풍자적인 얘기가 막 나오는데 정말 어이없어서 웃게 되고요. 또 막상 다 읽게 되면 이게 또 이상하게 철학적이라서 어이없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코미디라는 장르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있지만 막상 내가 그 판을 짜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소설은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 작가님이 참 골 때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재미있는 점이 구석구석에 지금의 우리나라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악당들의 무리가 밀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바로 백종원 씨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능 같은 정치판을 아예 예능으로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구천구의 어머니가 여러 정치인들을 성공으로 이끈 무당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인들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천구에게 베드로의 어구를 찾아오라고 하는 미션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소설의 재미를 증폭시키는 장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좋았던 점이 사장님인 배치 크라우더의 캐릭터가 너무 좋았다는 점이었는데요. 구천구가 참 걱정 많고 소심한 인물이라면 이 사장님은 참으로 대범하고 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경을 참 쉽게 쉽게 풀어가는데 또 이게 이치와 맞지 않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캐릭터를 보는 맛도 아주 상당했습니다. 말장난 개그 좋아하시거나 우리나라를 소재로 한 블랙 코미디 정서 좋아하시는 분들 이 프라이스 킹 너무나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책은 아마 책보다 영화로 더 유명할 것 같은데요. 바로 앨러스 데어 그레이의 가여운 것들입니다. 저도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한다고 해서 읽게 된 책이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책 절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정말 방대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어서 읽는 데 시간이 꽤 걸렸던 작품이었어요. 지금은 영화도 본 입장이라서 영화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영화보다는 책이 훨씬 좋았습니다. 영화 자체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그 특유의 기괴한 분위기와 함께 판타지스러운 영상들이 예쁘기는 했지만 내용이 벨라의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굳이 저렇게까지 설정을 해야 했을까?'라는 의아함도 있어서 기대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컸던 영화였는데요. 소설 원작의 경우에는 벨라의 성장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 중에 의아했던 부분들을 뒷부분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풀어주는 굉장히 다차원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소설이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영화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들이 어떻게 보면 인문서적의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있어서 생각해 볼 거리도 많았던 책이었던 것 같고요. 또 영화는 자극적인 장면들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책에서는 그런 느낌이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이셨던 분들도 걱정 없이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소설의 메인 줄거리부터 이야기를 해 보자면 천재 의사 고드윈은 대대로 의술이 유명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측한 외모 때문인지 소심한 성격 때문인지 자신의 능력을 숨기면서 한 대학 조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고드윈은 의술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기 때문에 뭐 무용고자 시체를 해체한다던가 동물들을 반반 나눠서 합치는 이상한 실험들을 하면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성인 여자의 시체를 받게 되는데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몸은 경직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그 안에 태아가 살아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드윈은
태아의 뇌를 성인 여자의 몸에 이식하는 아주 끔찍한 실험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여성이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벨라입니다. 이 벨라는 성인의 몸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때묻지 않은 뇌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고드윈의 외모를 비하하지도 않고 갓이라고 부르면서 고드윈에게 애착을 보입니다. 고드윈은 처음 느껴보는 이런 편견 없는 시선과 사랑을 주는 벨라에게 자신 역시도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유일한 친구인 맥캔들리스에게 이 벨라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드윈에게 느끼는 어떤 부모님 같은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닌 첫 이성의 감정을 느낀 벨라는 맥캔들리스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에 낙담한 고드윈이 자살을 준비하면서 유언장을 쓰려고 변호사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 호색군 변호사가 또 이 벨라를 몰래 꼬심으로써 이 둘은 고드윈과 맥캔들리스를 버리고 훌쩍 세계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자극적인 1 부가 끝나고 2 부에서는 벨라가 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세계를 경험하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2 부의 내용이 영화에서는 많이 압축되어 있는데 책에서는 정말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생각할 거리가 많은 파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 부의 내용들이 3 부에서 반전을 이루는데 저는 이 설정이 이 소설의 가장 큰 재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작품은 계속해서 반대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 상류층과 그 아래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또 3 부에서 빅토리아가 쓴 편지를 통해서도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한 여성의 성장 소설이자 서로의 사상과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여움을 그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책으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되도록이면 종이책으로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2 부가 거의 편지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편집글은 보통 작은 폰트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보기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 책의 또 다른 묘미가 그 기괴한 사파들이 풍기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으로 읽어 보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총 4 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4권 다 다른 의미로 너무 만족스러웠던 책이라서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잘 쓰고 잘 보고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때는 워낙 바빴던 시기라서 특별하게 어딜 가거나 뭘 사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깐 책보다는 영상 위주의 휴식을 많이 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 위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2 월에는 주구장창 이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맛으로 지냈던 것 같은데요. 요즘 뒤늦게 인기를 다시 얻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바로 사상 검증 구역 더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더 지니어스 같은 두뇌 게임 서바이벌 좋아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 비스무리한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 커뮤니티는 그 정치를 근본으로 하는 서바이벌 게임이라서 너무나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정치의 의미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 나라가 구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다양한 사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하에 리더도 만들고 세금도 내고 또 직접 돈을 벌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던 모임에서 어떤 규칙이 생겨나고 또 사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도 생기고 또 여기서 불순분자라는 악역이 있는데 이분이 만들어내는 서사도 진짜 재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의와 악의가 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요. 이것들을 이렇게 싹 풀어서 보여주는데 진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소개가 되고는 있지만 탈락자의 큰 의미가 없는 형태이기도 해서 누가 탈락할까에 대한 것보다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 이벤트를 통해서 전체를 100 원에 볼 수 있고 또 4 화까지는 유튜브에 무료로 풀렸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그 출연진 중에 테드 님 그러니까 천재 이승국으로 알려져 있는 유튜브 분이 계신데요. 그 채널에서 PD 님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 재밌으니까요. 이 더 커뮤니티 다 보셨다면 그 영상도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영화 추천인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의 영향으로 재미있는 영화들이 정말 많이 개봉을 해서 2-3 월에는 시간 날 때마다 거의 영화관에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작품 중에 추천드리는 작품은 바로 바튼 아카데미와 추락의 해부입니다. 신기하게 두 작품 모두 눈 내리는 배경인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빨리 소개를 못 드린 점이 너무 아쉽긴 하더라고요. 먼저 바튼 아카데미는요. 한 기숙학교 크리스마스 주간에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 가는데 의도치 않게 한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그 학교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주방장 아주머니만 학교에 남게 돼요. 이 세 명의 인물은 평소에 전혀 친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 더 가까웠는데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지식해서 학생이며 동료 선생님이며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요. 남학생의 경우도 공부는 좀 하긴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또 주방장 아주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각자의 상처가 있는 이 세 명의 인물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우정을 쌓아가는 영화가 바로 바튼 아카데미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무해한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 힐링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선생님으로 나오는 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고지식해서 어떻게 보면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인간미가 보이고 여러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남학생을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선생님, 진정한 어른의 모습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였고요. 또 이 필름 자체도 빈티지스러운 매력이 있어서 그 감성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힐링 타임이 필요하신 분들 이 바튼 아카데미 너무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추락의 해부인데요. 이 영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참 신선해서 추천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을 받기도 했고요. 포면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재판 영화예요. 한 부부와 시각장애가 있는 아들, 그리고 안내견,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가족 안에서 남편이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용의자로 아내가 지목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내의 유무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아내가 유명 작가이고 남편은 교수이긴 하지만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인물인데, 아내는 남편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남편의 고향인 프랑스로 이사도 오고요. 또 글을 쓰는 걸 굉장히 옆에서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온전히 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글에 대한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승승장구하는 작가인 아내를 보면서 막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서 이걸 이제 또 아내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제 둘이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두 명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가면서도 '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들이 사고로 인해서 시각 장애를 갖게 되는데 엄마의 태도가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검사가 아들의 사고가 남편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남편을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냐고 막 몰아붙이는데요. 엄마는 처음에는 그랬지만 내 아들이 시각 장애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축소시키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의 시각 장애를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남편도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의 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재판 영화답게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서도 여러 명대사들을 볼 수 있는 영화였어서 이 추락의 해부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볍게 제가 요즘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독서템 하나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 툴러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요 인덱스를 자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인덱스가 깔끔하기는 한데 얇다 보니까 좀 고정력이 약하고, 특히 이 종이에서 잘 떼어져서 갑자기 없어지는 게 조금 불편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준 인덱스를 다이소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요 제품인데요. 크기도 적당하고 색도 너무 튀지 않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 이 떼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운 반면에 또 이 고정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장씩 떼어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쓰는데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인덱스 막 두 장씩 떼어지면 너무 불편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 가면 이 제품이 보일 때마다 지금 쟁이고 있는데요. 요거 1,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써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날씨도 따뜻해지고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겨울에는 거의 집안에 그 전기장판 위에만 있는데요. 이제 날씨도 풀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행복이 정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그 행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